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사이 43명, 지역 감염이 23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이런 추세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좀 전망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 교수께서 전망해 주신다면요. 2009년도 신종플루 때 확진자가 약 7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의 감염 지수가 1.1, 한 명이 한 명 조금 더에게 감염을 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감염 지수가 여러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2.5명 또는 3.3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확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00명대, 2만 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현재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는 이제 방역에 어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상태로만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실제로 이 현재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되었다가 지나갔거나 예. 또는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 개인 방역에 더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 주변에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수도권 유행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국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사흘 만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다수가 이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늑사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찰이 특이한 게 오피스텔 안에 있어요. 오피스텔 3층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게 보통 사찰하면 산이나 이런 데 있는데 이게 예. 상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접촉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여기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이 감염이 돼서 만약에 대화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 종교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이든 다른 종교시설이든 소규모 모임이나 아니면 대화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회도 예배 말고 따로 뭐 예를 들면 구역이든 속회든 이런 표현을 써서 소규모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왕성교회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MT를 가고 성가대 노래 찬양 연습하고 이러면서 결국 또 많이 퍼졌고 이 광늑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안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예. 이제 문제는 저는 뭐 종교시설만 제한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소규모로 모이는 건 어느 곳이든 다 가능하잖아요. 회사도 예컨대 팀별로 모여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MT를 가거나 네. 이런 경우도 다 저는 이제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이런 모임들을 가능한 한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혹시나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감염이 됐을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광주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 3명이요. 이달 25일쯤에 한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다단계 영업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런 네. 내용이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사실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나 또 이 감염의 새로운 고리가 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실제로 34번 확진자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찰에 다녀온 37번 확진자하고 접촉한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사무실이 그 다단계를 하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거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단계를 하는 회사가 직접 임대한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단계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건 중간에 또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컨대 이곳을 임대해서 본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단계 업체라고 하는 곳이 직접적으로 임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임대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본인이 실적을 높이고 또 어쨌든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단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뭐냐?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상품 가지고 와서 소개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정확히 예.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6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 다단계 사무실 알려진 이 오피스텔의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을 어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경증이거나 증상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업체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단계 업체가 지금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네, 이런 네. 관리가 안 되는 다단계 업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방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다단계 업체를 통한 2차, 3차 감염, N차 감염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다단계 업체가 지역사회 감염의 또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최초 감염원부터 지금 감염 경로까지 모두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미 지역 내 그 무증상 감염이 만연해 있다라는 그 사례일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단하세요? 사실 이 증상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것이 명확하면은 분류도 가능할 텐데요. 이 코로나19가 젊은 층, 면역이 좋은 층의 경우에는 감염이 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감염 후 발병까지는 됐으나 증상이 없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권준욱 본부장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건강검진을 받을 때 동의를 하게 되면은 지금 3,055분에 대한 혈정을 이미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은 샘플이지만 작은 수이지만 그것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게 되면 통계적 유의적 수치로 몇 명 정도가 증상이 없는데 감염됐으며 감염 후 발병이 됐는데 증상이 없었는지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즉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에도 나왔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이후에 다른 질환, 예를 들어 홍역 같은 경우는 홍역을 알았다? 그러면 홍역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 평생 중화항체를 가짐으로 홍역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되는 예.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구를 준비 중이지만 해외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예. 하는 걸 네. 보면은 결국은 누가 코로나19를 갖고 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개인 방역 외에는 아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 종교 시설을 이제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느냐, 뭐 정부가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걸 또 사실 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 저항이랄까요, 뭐 반발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조금 듭니다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포함해서 예.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종교의 이제 뭐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형평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 식당 같은 데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요즘 보면 대부분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음식 먹거나 아니면 대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전혀 예컨대 이런 그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고위험 시설로 만약에 종교 단체만 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모든 종교 시설에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종교 시설이든 어느 시설이든 개인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그 수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 예를 들면 행정 집합 네. 금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종교 시설 자체를 다 묶어서 예컨대 무슨 위험 시설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이거는 예.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방역 수칙 잘 지키도록 뭐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 모두 다 이런 어떤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이익을 주는
예. 이런 제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컨대 한 번 이상 그런 지금 뭐 교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교회는 행정 집합 명령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만들거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방역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뭐 방역 당국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문을 열게 만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컨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반발이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종교 단체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고 식당, 뭐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취하면서 왜 교회만 예컨대 그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아마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지 않는 교회들, 뭐 사찰들 통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어린이집 원장, 확진 판정을 받으신 어린이집 원장의 자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데 지금 중학생 형인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했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 초등학생 학생은 4일간 또 등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등교 개학 이후에 우려했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잘 그래도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저는 진단하세요? 이 학교에 대한 것은 일괄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사로서는 전면 정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가서 배움을 갖는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감염 질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염병에 대해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학교의 비대면, 비접촉 강의와 그리고 시험을 보겠다 하는데 종강 파티는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데 학원에서는 방역을 지침을 잘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학원도 또 하나의 교육 공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서는 다들 모여서 그래서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등교를 하는 그런 인원, 등교하지 않는 인원도 지속적으로는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칸막이를 해서 식사를 하는 거, 식사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인원이 겹치지 않게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익혀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게 학교에 가면 모두 손을 씻고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를 하면 양치를 합니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습관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감염이 돼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학교 내 감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감염 중에 이 사회 기간 중에 학교가 더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학교는 이제 곧 방학입니다. 방학이 되게 되면 2학기 때 수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요. 2학기 때는 추워지고 계절성 독감이 인플루엔자와 겹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학교의 방역 지침이 이 방학 동안에 준비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이야기 해봤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저희가 주제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좀 반환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록금은 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지 않냐. 돌려달라. 이제 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당연히 그 학교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부가 재정 실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이게 다 재정 여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국립대학 같은 경우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재정 여력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요. 그 누적 적립금이 대학 중에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대학이 87개 대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홍익대가 7,570억, 연세대 6,371억 원, 이화여대 6,368억 원, 수원대가 3,6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100억도 없는 대학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교육부는 지금
그 돈을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다만 네.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교가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들에게 교육부에서 혁신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돈을 지원한 게 있어요. 네. 뭐 학교에 새로운 기자재라든지 혁신 활동을 하도록 돈을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용도를 변경시켜서 장학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력이 되는 대학이야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그런 대학들이야 아직 재정 여력이 넓으니까. 그러나 이제 재정 여력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서 또는 용도가 다른 부분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을 조금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줘서 예. 대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사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명확한 실사를 통해서 정말 그 대학이 재정 여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따져서 예.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학에 교육부가 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좀 실사를 잘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떤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소송전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조짐이라고 하는데 보다 빠른 실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는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인 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셨는데 실제로 이라크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코로나19의 치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환자분의 그런 생징후, 뭐 발열이라든지 호흡 곤란, 산소 포화도의 변화에 따라서 환자분이 생징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저는 기회가 돼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진행되는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프로젝트와 그리고 비스마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 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 10번 넘게 다녀왔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80년대, 1980년 이전만 해도 바그다드 의과대학은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은 의과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또 이라크와 미국의 그 석유 전쟁 이후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이라크 현지민들도 병원 가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환자실을 도와주거나 또 다른 병원 시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외로 나가시는 산업 여군분들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현지에 나가시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일부는 귀국하시고 아주 필요 인원만 남아서 있으라고 하는데 네. 계신 분들이 현지인 분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의 이런 개인 방역에 성공하셔서 모두 산업 여군으로 안전하게 귀국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이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좀 기도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보내드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는 사건 큐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